예, 장기표입니다. 저희 이 동지들이 얼마 전에 그 장기표의 민주화 여정,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영상물을 그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물을 마침 우리 홍용락 TV에서도 방영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허락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저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나름으로는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방송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정말 바꿔야 된다. 진짜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강렬한 꿈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장기표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정치 지도자시죠. 장기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쌤이 요번에 일을 내셨습니다. 어제 7월 5일자로 이 난데없이 요번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나섰는지 연배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나서야 될 때인지 지금 30대 당대표가 지금 막 움직이는 판에 이게 왜 이런 판에 나섰는지 한번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뭘 믿고 나섰어요? 그거요. 예. 두 가지를 믿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꿈,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그런 정책을 제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 정책은 꿈일 뿐만 아니라 즉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실현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말하면 소득 양극화, 대량 실업, 노후 불안, 또 특히 인간성 상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제가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말하자면 요즘 지식 정보 사회라고도 하고 또 디지털 사회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요 굉장한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 전공을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가 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신문명 국가 비전이라든지 또 이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즉 디지털 시대 저야말로 정말 이 디지털 시대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이루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표 선생님의 큰 그 정치 철학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요즘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이게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조예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정치 지도자들한테서 정말 보기 힘든 거지만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이 본인의 어떤 그 주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념을 떠나서도 이쪽 이념에서도 저쪽 이념에서도 큰 크레임을 걸 수 없는 이런 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시대는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보였지만 이제는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나서시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롭게 이제 들고 나온 게 이제 신문명 다시 얘기하면 정보화 시대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섰는데 이준석 대표를 만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선출직에 나서려면은 적어도 이런 뭐 SNS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도 할 줄 아는. 엑셀. 그 이제 통과되는데 통과되시겠네요. 예. 저는 뭐 진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이 컴퓨터 실력이 좀 있죠. 예.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는 평소에 몰랐죠. 어제 처음 만났어요. 그랬어요. 만났으니까 또 그러나 뭐 또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잘 말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면 좋겠나 이런 말을 해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절차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그 대선 후보로 지금 출마하신 거죠? 경선 후보. 경선 후보죠. 경선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원희룡, 유성민, 지금 이제 그다음 윤희숙, 홍준표, 그다음에 하태경, 그다음에 또 이제 외부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윤석열, 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온 데는 들어오고 이제 같이 안철수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지금은요. 필살기가 뭡니까, 정 선생님이 그분들하고 이길 수 있는 필살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스스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야, 참 장기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느닷없이 출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양반 뭐 또 그 뭐 잘 되지도 않을 일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내가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또 내가 살아온 삶 또 내가 주장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리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사고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장 선생님, 제가 이 국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 선생님이 어차피 이제 보수 우파 진영으로 지금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우자 가릴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진보다. 진짜 진보가 아니라 진짜 진보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장 선생님이 지금 이제 흔히들 뭐 마지막 제야 이런 얘기하는데 제야 그러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장 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권의 386 세대들 이런 어떤 그 이념화된 사람들, 좌경이 이념화된 사람들하고 좀 그 노선이 같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의심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빨리 탈피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날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민주화 운동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그리고 또 제가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옛날에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 징역 살 때는 맨날 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살고 또 뭐 북계를 뭐 또 이롭게 했다 그러고 또 뭐 공산주의 사회를 뭐 또 이루려 그랬다 하고 이렇게 다 신문에 그래 놨습니다.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맹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체사상 북한을 맹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운동권에서 이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뭐 굉장히 드물다는 말씀까지만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장기표는 친북 좌파 아닐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국민의힘의 또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아마 굉장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의 보수와 진보 구분법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달려 있으면 나라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지난날 그 구시대적인 이 보수와 진보 이념으로부터 진보 개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야말로 정말 지난날의
이 보수 진보에서 벗어난 굳이 말한다면 뭐 새로운 진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진보는 또 이 새로운 보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사상적인 의심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 기억으로도 선생님이 1980년대 중반에 그 제야 민주화 시절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주체사상 중심의 그 민주화 세력들의 이념을 굉장히 몇 년 동안 비판을 하셨어요. 이념 편향에 대해서. 예.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요, 그거 좀 말씀하고요. 예. 우리 또 홍 박사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네. 예. 내가요, 80년대 초 중반부터 운동권의 3대 편향을 엄중하게 내가 규탄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그 3대 편향이 주로 어디서 그 근본 원류가 뭐냐, 기본이 뭐냐, 교조주의입니다. 교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맹신에서부터 뭐가 어떤 경향성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보고 나는 3대 콤플렉스라 그러는데 학생 콤플렉스. 학생들이 뭐 주장하면 오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생들이 무슨 뭐 반미 직투 그러면 뭐 반미 운동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노동자 콤플렉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서 뭐 주장하면 또 오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또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콤플렉스입니다.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뭐 북한에서 뭐 주장하면 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북한 콤플렉스. 이것을 제가 운동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콤플렉스, 노동자 콤플렉스, 북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때는 제야 세력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걸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운동권 사람들이 나보고 뭐 우경화됐느니 뭐 그래서 하는데 내가 우경화된 것도 아니고 교조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분들인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뭐 좀 핏대를 올리시면서 지금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대선 기자회견 발표할 때 박찬종 전 의원께서 장쌤은 산소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산소 같은 분이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자 오발이 되고 이영애 씨 이렇게 오발이 되는데 뭐 장쌤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저기 맑으시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 장쌤 입장에서 산소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요지간에 뭐 문재인 정권 오만 독선인데 그 반대되는 그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장 선생님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기자. 예, 그런데요, 이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또 홍용락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영자가 많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홍용락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이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지난 날도 뭐 잘못한 것이 뭐 많이 있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진짜 운동권 정권입니다. 운동권 정권. 그런데 이 또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정권 중에 이 핵심 세력이 누구냐? 전부 다 주사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뭐 단순히가 아니지 이거는. 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즉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타락했습니다. 탐욕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주체 사상 켜주는 것도요, 과분한 대접입니다. 친북하는 것도 과분한 대접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기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이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저 장기표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반듯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홍 박사께서 나보고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즉 뭐 교육정책, 뭐 국방정책, 문화정책
특히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삶이 국민의 말하자면 이 사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도덕성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만이 국민 정신도 제대로 좀 올바라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상당히 중요한 동기도 즉 지도자가 중요하다. 옛날에 공자도 그랬어요. 그렇죠. 기신정이면 즉 지도자의 이 몸가짐이 반듯하면 이 불령이행 명령하지 않아도 다 국민들이 따른다 이게. 근데 기신부정이면 지도자가 행편이 없으면 명령을 내려도 안 따른다. 뭐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이 품성이 또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지금 일선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정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연했으니까 저기 오시기 전에 오늘 출연하시게 돼서 저희가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장기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를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질문 사항을 이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대, 30대 초반 잘 몰라요. 모르지. 예.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러더니 몇 가지 물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하도 이제 거룩하게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그 민주화 투쟁 시절에 20대, 30대들이 그걸 하셨으면은 그 당시는 경찰한테 막 부타당하고 검찰에 끌려들어가고 선생님도 옥살이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옥살이 하셨고 이러니까 경찰, 검찰을 보면은 혐오할 텐데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 폰만 봐도 검찰총장이 딱 써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혐오감 같은 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혐오감이라보다 뭐 정오라 해야 되겠죠. 굳이 말한다면 뭐 정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저 민주화 운동에 나서게 된 거는 상당히 운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큰 대학에 또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또 제가 또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도 있어서 그랬지. 제가 만약에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도저히 뭐 취직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서 경찰이 되었다거나 또는 뭐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저는 또 그런 일을 또 저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중앙정보부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뭐라냐? 너희는 국가안보는 생각 안 하고 민주화만 생각하느냐? 뭐 민주화만 되고 뭐 국가안보는 뭐 북한에 밀고 내려와도 괜찮으냐? 내가 그러면 여보시오 웃기지 마시오. 우리라고 해서 민주화만 되고 국가안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전혀 아니요. 나야말로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을 볼 때도 당신들이라고 해서 국가안보만 되고 뭐 독재가 되든지 뭐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공적으로 그렇게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그때 난 또 치열하게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은 거예요. 서로. 그 사람은 막아야 되고 나는 뚫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런 뭐 적개심이라든지 정오감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아마도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요즘 이제 정권 잡은 문재인 정부나 이쪽에 뭐 대깨문 뭐 이런 그쪽 이제 좌파 진영 사람들이 검찰개혁, 경찰개혁을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 경찰에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 선생님도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검찰도 개혁되고 뭐 경찰도 개혁돼야 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요
검찰을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개악, 권력의 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원체 많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 또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그 어쨌든지 검찰이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떠드는 거고 아까 또 윤석열 씨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씨가 검사 출신이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또 뭐 경찰 출신이라고 뭐 중앙정보부 직원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윤석열 씨는 그래서 삶을 그런 대로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 돼서 저기 그 사람이 뭐 다른 또 정책적인 능력은 고사하고 인품상으로는 뭐 대통령 해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이어서 그러면 윤석열 뭐 후보가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뭐 경선을 참여한다 가정하에 외부 사람 다 가정하에 가장 장 선생님이 그 상대적으로 좀 버겁다 이런 상대는 그 누구고 왜 그런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 현재는요 윤석열 씨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우리 지지율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뭐 이제 어제 선언했기 때문에 며칠 후 앞으로 올라가겠죠. 앞으로 올라도 가고 낮든 말았든 어쨌든 며칠 있으면 이제 뭐 평가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다른 그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한 경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분 또 뭐 경선에도 나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그 광범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이라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윤석열 씨는 이제 높으니까 뭐 저는 윤석열 씨하고 나중에 경쟁하게도 되겠지만 또 내가 마침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되면 더 좋고 뭐 윤석열 씨가 돼도 저는 뭐 별로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연세 드신 만큼 대성적으로 받아주시군요. 저 젊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셨으면은 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에 정말 대한민국 수재들이 다 모이고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게서 인생을 참 편히 살 수 있는 길인데 거기서 법 공부나 하셔가지고 판검사나 되시지 왜 그 저기 대의를 찾는 뭐 민주화운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게 그 왜 그러시는지 그 무슨 정말 진정한 뜻이 뭔지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실리적으로 사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까요 저기 수재들 뭐 들어갔다 하는데 물론 수재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저같이 소 뒷발에 쥐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진짜로 시험 치는 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험 운이 실력에 비해서. 뭐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거는 보담도 물론 뭐 제가 그 가서 뭐 또 사법 시험도 하고 또 뭐 판사나 검사하고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즉 뭐 빈곤도 문제지만 특히 그 인간 상호 간의 갈등 또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런 세상은 정말 바꿔야 된다. 이걸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야,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 들어와서도 세상을 바꾸는 일을 나는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는 뭐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고 대학 들어갈 때는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왜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야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봤는데 막상 들어가서 또 철이 좀 들고 보니까 판검사 된다고 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을 그냥 혁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출세하는 길로 안 나갔습니다. 혁명의 마지막에 가지고 계셨군요. 자, 이제 뭐 두 가지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장 선생님 하면 장기표 선생님 하면 도덕성, 관리 뭐 이게 지금도 버스만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러시는데 저 민주화 운동 그때 보상금이 언제죠? 그때 한 10억 정도 가까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돈 뭐 좀 받으라고 저 조금 주시고 그러면 안 좋았겠습니까? 주변에 힘들게. 아니, 근데 그거는요. 예. 뭐 되도록이면 사실은요. 내가 본래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이러시면 기자하고 만나가 저녁 먹으면서 말한 게 몇 달 뒤에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민주화운동도 안 하고도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도 막 부정하게 돈 버는 사람들도 안 있습니까? 근데 그 민주화운동이라도 하고 그렇다 큰 돈도 아니고 많아야 10억이고 뭐 좀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말하고 싶지 않다. 이왕 말씀이 났으니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보상은 받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받아도 되는 돈인데 내가 안 받은 게 아니고. 요즘은 그 강조 민주화 운동 뭐 했다고 해서 그쪽에 그쪽에 하여튼 뭐 전화 한 번 한 사람도 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올라갔죠. 나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만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독립 운동한 분들에 대해서도 돈으로 나는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왜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습니까? 그 젊을 때요 진짜 생명을 걸고 진짜 생명을 걸고 투쟁한 거거든. 그런 것 정말 헌신적인 애국 운동을 해놔놓고 지금 아주 돈 몇 푼 받아먹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화운동을 했든 독립운동을 했든 안 했든 뭐 그 사람이 노동자로 살았든 농민으로 살았든 뭐 또 실업자로 살았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의식주, 의료, 교육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되지. 뭐 민주화운동 한 사람은 뭐 돈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더라고. 독립운동. 그럼 독립운동 안 하고 그럼 민주화운동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발전하는데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 민주화운동 한 사람만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요. 산재 노동자들이요. 죽은 사람만 하더라도 한 2,000명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산재 있다고, 즉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서 공장에 일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부문의 노력들이 총화를 이루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걸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민주화운동 하는 대신에 난 한 번도 공장에 가서 제대로 한번 일해본 일도 없고 물론 뭐 어릴 때 뭐 이것저것 안 한 게 없어요. 했지만은 어쨌든지 내가 뭐 학교 가서 글 가르친 일도 없고 뭐 음악을 잘 한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는 다양한 노력이 이렇게 총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뜻으로 하여튼 뭐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또 돈이 많아요. 마음에 돈이 10억 정도는요. 돈도 아닙니다, 나한테. 마음에 돈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뭐 실제는 뭐 아주 뭐 건금전략하시면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에 나셨으니까 뭐 참 저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장 선생님이 항상 갖고 계시는 마음속에 어떤 그 나라를 위한 열정, 그다음에 이런 마그마 이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얘기를 다시 상세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뭘 해야겠다. 이건데 이제 장 선생님은 밝혀주신 게 뭐냐면 이제 전에부터 해오던 일이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명 정책을 어떤 그 정치 환경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과 연결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신문명 정책이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어떻게 그 정치 환경에 전반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좀 끝낼까 합니다. 예,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모든 사람이요 의식주, 의료, 교육, 즉 기본 생활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요 32,000달러입니다. 32,000달러나 되는데 아직도 먹고 살기 어렵고 집도 없고 돈이 없어서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요 국가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요 국민소득이 5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어도 먹고 사는 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 국민소득 올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면 모든 국민이 말하자면 이 의식주, 의료교육, 기본생활이 보장된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이요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 무엇이 부족했던 시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 이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지금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요즘 많이 되는 주택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다른 어떤 정치인과도 다른 저는 독특한 해법 또 그리고 이 해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망한 것도 물론 이 LH공사의 그 불법 투기 사건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요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 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고 또 뭐 세금을 너무 때려 가지고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집값은 그냥 벼락같이 오르고 세금까지 올라 가지고요 이 사회가 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엉망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벼락 부자라는 말은 있었지만 벼락 거지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요즘 벼락 거지가 막 생긴 거예요. 왜? 너무 그냥 집값이 이게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에 공급 위주가 아니고 공급 억제, 세금 인상 그래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 때문에 손해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해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요즘 좀 뭐 시인하기를 공급 정책인데요. 국민 여러분, 이래가지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서울에 수도권에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집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면은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 장기표입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지금요, 지방 공동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지방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밀려들면 수도권에 집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도시 문제, 말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도시 범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요, 서울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공동화가 돼가지고 못 삽니다. 해법이 뭐냐? 이 해법은요,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즉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려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법입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 장기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방에는 교육, 그 지방에는 교육을요, 최첨단 시설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수들에게는 지방 근무 수당을 연봉의 한 20% 이상 더 주고, 또 지방에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다 주고, 또 지방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는 지방에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말하면 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가지고, 이야, 이제 교육 때문에 서울 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지방대학에 댕겨야 되겠다. 왜? 시설도 좋고, 또 선생님들도 좋고, 또 졸업 후에 또 취업도 보장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의 과밀 한성도 막고, 또 지방이 사람 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산업도, 내 말을 줄이면, 기업도요, 지방에 만약에 기업을 신설할 때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다 무상으로 한 20년 이상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기업에는요, 법인세를 한 50% 정도 감면해 줍니다. 이래가지고, 야, 뭐 수도권에 있는 공장보다는, 공장 짓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짓는 것이 훨씬 더 말하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 공장들이 지방에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그래서 지방에서 일자리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안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도 막고, 특히 이 수도권의 과밀 현상도 극복하고, 그리고 지방이 공동화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 장기표는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이 탁견 아닙니까? 탁견? 탁월한 견해 아닙니까?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 실업은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말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몇 년 동안 산업 현장에 가서 써먹지 못하고 골방에 앉아서 고민이나 하고 알바나 댕기고 이래서 하면 그거 다 지식 사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국가적 비용, 개인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습득하게 해놨는데 그거 전부 다 사장시키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얘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암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하자면 배운 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말하면 실용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못 되느냐? 대기업들이요, 청년들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왜 신규 채용을 못 하느냐? 노동조합이요, 해고를 반대하니까.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 또 해고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업이 오래된 사람들은 좀 내보내고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기업에다가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람들은 나가게 해야 돼요. 오래된 사람요, 한 사람, 보통 그 오래된 사람들 대기업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연봉 1억이면요, 젊은 사람들도 세 사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해고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사실 이미 대기업에서요, 한 20년 정도 이상 했으면 상당히 그래도 좀 돈 축적된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든 안 그렇든 그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의 경제성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이걸 뭐 기종노조라 하면서 민주노총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행포를 말하자면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요, 논리가 부족합니다. 남을요, 설득하고 제압하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그런 논리가 쫙 준비되어 있는 사람. 네. 저 사람들은 논리도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거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자아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방안을 갖고 있고 또 주택 문제나 예. 이 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탁월한 해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 뭐 갖고 계신 말씀을 듣다 보면 밤을 새울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저 마지막 제야로 불리고 전설적인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장기표 선생님이 드디어 연세 불문하고 지금 이제 신문명 정책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와 연계된 어떤 사회 환경과 정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신문명 정치 환경을 들고 20대 대권에 도전합니다. 뭐 갖고 계시는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20대입니다. 같이 한번 등산을 한 사람 얘기인데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인왕산을 올라갔는데 15명이 출발했는데 제가 2등 가고 장기표 선생님 1등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아직도 체력이 대단하신 어른이십니다. 자, 하여튼 어떤 건성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